나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105해를 살았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굶주림도 겪었으며 나라가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장면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사실에 놀라지만은 나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길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수많은 장면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어떤 날은 그것이 축복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오래 살면서 가장 자주 떠올리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감옥입니까? 아니면 휴식입니까? 젊은 사람들은 대개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자유를 떠올립니다. 아침 알람이 울리지 않는 삶, 서둘러 지하철을 타지 않아도 되는 삶,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 말입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천천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애쓰며 살아온 아버지들도, 전쟁 같은 하루를 견디며 아이들을 키워낸 어머니들도 그런 날을 마음속으로 그립니다. 나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책임에서 조금 벗어나 조용히 쉬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정년을 맞이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연구실에서 동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하나씩 악수를 했습니다. 모두들 수고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2달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늦잠을 자도 아무도 나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고 낮잠도 마음껏 잤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눈을 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전쟁 중에 포탄이 떨어질 때 느끼던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천천히 마음을 비워버리는 어떤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생각보다 무거운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즘 여러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노인들이 우울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사회에서 맡았던 역할이 갑자기 사라진 경우에는 그 비율이 더 높다고 하지요. 수명은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은퇴 후에 몇 년을 살면 긴 시간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30년, 40년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후의 불행을 돈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물론 생활이 어려우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말하자면 정말 무서운 것은 돈이 부족한 시간이 아니라 할 일이 없는 시간입니다. 나는 오래전에 한 제자를 떠올립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간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퇴를 한 뒤 처음에는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쳤습니다. 친구들과 식사를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그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약속이 없는 날이면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괜히 아내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술잔을 기울이다가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내가 이 나이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와는 다른 길을 걸은 제자도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학교 교사였습니다. 특별히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자마자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오세요 하고 손을 흔드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그는 웃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월급은 없지만 제 쓸모는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맡고 있던 역할이 사라진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노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천천히 숨을 조이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쉬게 하는 긴 휴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아주 크지 않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질문에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65세 정년을 맞았고 그보다 몇 해 뒤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혼자라는 말의 무게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이 그렇게 넓은 줄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늘 마주 앉아 밥을 먹던 자리에 빈 의자가 놓여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일은 생각보다 깊은 침묵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로움을 큰 소리로 찾아오는 슬픔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방 안에 앉아 있을 때 그 조용한 공기가 마음을 조금씩 채워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겪는 고독을 벌처럼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자주 하지 않으면 마음이 서운해지고 주말에 함께 식사할 사람이 없으면 괜히 스스로가 초라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 역시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니 한 가지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독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생이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준비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역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아들로 살고 조금 지나면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됩니다. 직장에서는 동료가 되고 선배가 되고 때로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는 늘 누군가의 요구와 기대 속에서 지나갑니다. 전화를 받고 약속을 지키고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며 하루가 끝납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스스로에게 질문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시간을 원하고 있는가? 같은 질문 말입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그 역할들이 하나둘씩 조용히 사라집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직장은 더 이상 나를 부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세상에서 조금씩 밀려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천천히 바라볼 시간이 생겼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젊은 시절 교수 생활을 시작했을 때 연구실은 지금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창문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 다른 길로 떠나고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남아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때 나는 그 시간을 외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돌아보니 바로 그 고요한 시간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의 박수 없이도 책을 읽고
남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생각을 이어가던 시간 덕분에 나는 나 자신과 조금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노년의 고독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것을 망설입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90이 넘었을 때 처음으로 혼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괜히 주변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시선을 너무 크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 그 시선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큰 자유입니다. 고독은 텅 빈 방이 아닙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서재와도 같습니다. 젊을 때는 늘 누군가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했습니다. 상사의 전화, 아이의 울음, 친구의 약속이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용한 시간이 생깁니다. 그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허락된 시간입니다. 내 생각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이며 내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는 어느 날부터 아침에 차를 끓여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몇 분이 지나도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괜히 다른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조금씩 이어가다 보니 마음이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구름이 천천히 이동하는 흐름, 내 호흡이 오르내리는 리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 맑아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젊을 때는 욕심도 많고 관계도 복잡했습니다. 경쟁과 비교 속에서 마음이 늘 바빴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많은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어떤 제자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깊은 슬픔 속에 빠졌습니다. 그는 매일 모임을 찾아다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지 않는 날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약속이 없는 날이면 하루가 너무 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나는 그에게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혼자 걸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그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기다려집니다. 그는 고독을 견디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고독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실패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은 인생이 마지막으로 건네는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기대에서 벗어나 오직 나의 속도로 숨 쉴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노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면 사람은 계속 밖에서 자극을 찾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전화를 붙잡고 약속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독을 받아들이면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할 때 시간이 조용히 흘러가는가? 바로 그 질문이 노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나는 90이 넘어가던 무렵에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주 빠르게 늙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의 일상을 가만히 바라보면 흥미로운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텔레비전을 켜고 점심을 먹고 나면 또 화면을 바라봅니다. 요즘은 손안에 작은 화면이 있어서 하루 종일 그 안에 이야기를 보기도 합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 누군가 편집해 놓은 영상, 누군가의 의견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우린 늘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직장에서 보고서를 쓰고 회의에서 의견을 말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글을 쓰고 누군가는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마음과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숨을 내쉬는 것과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의 삶에서는 숨을 들이쉬기만 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무언가를 받아들이기만 하고 밖으로 내보내는 일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마음도 생각도 조금씩 굳어갑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서서히 탁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오래전에 한 친구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여든이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작가가 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일 아침 2쪽씩 노트에 자신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장이 어색했습니다. 맞춤법도 틀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품고 살았는지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 역시 늦은 나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미처 들려주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기록했습니다. 전쟁 속에서 교과서를 들고 도망치던 날,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려고 고민하던 순간, 처음 강단에 서서 목소리가 떨리던 날들을 떠올리며 글을 썼습니다. 신기하게도 글을 쓰는 동안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나는 어떤 기억을 단순히 고통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글로 적어보니 그 기억들이 조금 다른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어려움이 있었기에 내가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었구나. 그때의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나로 이어질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록은 과거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거창한 책을 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노트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3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감사했던 일 하나,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 하나, 내일 해보고 싶은 일 하나, 이렇게 3줄만 적어도 좋습니다. 그 작은 기록들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의 흔적이 됩니다. 사람은 기록하는 순간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시대를 살아낸 증인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시대를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도 있고 가난을 이겨낸 세대도 있습니다. 그 기억들은 사라지기에는 너무 소중합니다. 나는 또 한 가지 일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식물을 돌보는 일입니다. 어느 해부터 작은 화분 몇 개를 베란다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주고 잎을 닦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른 줄기에서 작은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내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일도 예전보다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내 손길이 닿은 식물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구나. 그 새싹은 식물의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마음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이 글 한 줄일 수도 있고 그림 한 장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작은 화분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존경하던 한 노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아니라 멈출 때 늙는다. 나는 그 말을 오래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은퇴는 멈춤이 아닙니다. 다만 역할이 조금 바뀌는 것뿐입니다. 월급은 사라질 수 있지만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한 제자를 떠올립니다. 그는 은퇴 후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명의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웃으며 나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명함이 나를 설명해 주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나를 설명해 줍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때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가 만든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 비로소 작은 세계 하나를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보기만 하는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삶으로 옮겨가는 순간 노년의 시간은 더 이상 텅 빈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한 창작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은 다시 한번 살아있다는 느낌을 얻게 됩니다. 나는 100살을 넘긴 지금도 거의 매일 밖으로 나가 걷습니다. 걸음은 느립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게 걸을 수도 없고 먼 거리를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속도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옆을 지나가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경쟁을 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생각을 하러 길 위에 나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늘 뛰어다니며 살았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살아남기 위해 뛰어야 했고 먹고 살기 위해 또 뛰어야 했습니다.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도 강단에 서기 위해서도 쉬지 않고 달려야 했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멈추면 뒤처질 것 같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였고 나 역시 그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는 달리는 것보다 걷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날의 달리기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노년의 걷기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발을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조용히 자리를 찾습니다. 나는 여든이 조금 넘었을 때 한번 크게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연구실에서 후배 교수와 의견이 부딪혔고 말이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일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밤늦도록 그 생각을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나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다시 고쳐 신고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몇 분쯤 지나자 생각이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이 땅을 디딜 때마다 마음속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렇게 몇 바퀴를 돌고 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걷기는 다리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생각도 움직입니다. 집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마음이 고여있는 물처럼 탁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마음도 조금씩 맑아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매일 걷느냐고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나는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집 밖으로 나가기로 스스로와 약속했을 뿐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걷습니다. 눈이 오는 날이면 발걸음을 더 조심스럽게 옮깁니다. 이 작은 규칙이 내 하루를 붙들어줍니다. 노년에는 거창한 계획보다 이런 작은 기둥 하나가 더 큰 힘이 됩니다. 걷기와 함께 내가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우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웃으며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은 그 나이에도 아직 책을 읽으십니까? 나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웃습니다.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 읽었던 책들은 시험을 위해 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서둘러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읽는 책은 다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평가를 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이해하고 싶어서 읽습니다. 그래서인지 같은 문장을 읽어도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오래 묵은 차를 마시는 것처럼 깊은 향이 느껴집니다. 예전에 읽었을 때는 스쳐 지나갔던 문장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 깊이 남기도 합니다. 나는 90이 넘어서 작은 악기를 하나 배웠습니다. 바로 하모니카였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짧고 손이 떨려서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주 작은 하나가 또렷하게 울려 나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처음 글자를 읽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하나의 음을 제대로 내기 위해 집중하다 보면 다른 걱정이 잠시 사라집니다. 그 짧은 시간이 마음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배움은 젊은 사람만의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노년이 되었을 때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어떤 제자는 70이 넘어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 사는 손주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알파벳을 천천히 읽는 것조차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그는 손주와 간단한 문장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상 통화를 마친 뒤 그는 눈물을 닦으며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내가 다시 자라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배우는 순간 다시 성장합니다. 나이가 많아졌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속도가 조금 느려질 뿐입니다. 느린 성장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걷고 배우고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늙지 않습니다. 몸은 조금씩 약해질지라도 마음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바로 삶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나는 올해로 105해를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묻습니다. 그 나이까지 살아보니 무엇이 가장 후회되느냐고 말입니다. 나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살아온 날들을 떠올려 보면 후회할 만한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조금 더 너그러웠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떤 선택은 조금 더 천천히 했어도 좋았겠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생각해 보면 결국 한 가지가 가장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낸 시간입니다. 젊은 날의 실패는 다시 만회할 기회가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도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나면 하루라는 시간이 전보다 훨씬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하루가 지나가면 그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퇴 이후의 시간을 남은 시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이라는 말에는 어딘가 줄어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대신 나는 그것을 내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야 비로소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롯이 나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세상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살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세를 넘겨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퇴 이후의 삶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30년, 40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나는 노년이 빈 방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하루가 너무 길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해야 할 일이 없고 저녁이 되기까지 시간이 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켜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루가 온전히 그렇게만 지나가면 마음은 조금씩 힘을 잃어갑니다. 내가 100살을 넘기고 나서 한 가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는 기쁨을 하나씩 만들어 보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단순한 하루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 차를 마십니다. 창밖의 하늘을 잠시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는 천천히 길을 걸으며 몸을 움직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책을 몇 쪽 읽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을 몇 줄 적습니다. 이것들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반복이 하루를 단단하게 붙들어줍니다. 사람은 규칙이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루틴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 뜻은 이해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습관은 노년의 지팡이 와도 같습니다. 몸이 약해져도 마음이 흔들려도 그 작은 습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나는 예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남의 인정으로 살면 늘 불안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살면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말입니다. 노년에는 이 말이 더 깊이 와닿습니다. 자식이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 친구가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에 따라 기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그러나 내가 정한 하루의 기준이 있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누군가 연락을 하지 않아도 하루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이 없어도 하루는 여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나는 텃밭에서 작은 채소를 키우기도 하고 때로는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과 연결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기다림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아주기를 바라며 시간을 보내면 마음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루를 채우기 시작하면 얼굴의 표정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놀던 아이가 나를 보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혼자인데 외로워 보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큰 칭찬이었습니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은 사람, 그것이 내가 바라는 노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여러 이름으로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였고 누군가에게는 어머니였으며 어떤 순간에는 선생님이었고 또 어떤 순간에는 동료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뒤에 어떤 표정이 남을지가 중요합니다. 짜증과 원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평온과 여유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간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늙는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맑아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욕심이 떨어져 나가고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당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 답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기쁨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기쁨이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 한 사람의 남은 인생이 됩니다. 노년은 감옥이 아닙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스스로 잠가두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천천히 손을 뻗어 문고리를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앞에 조용하지만 깊은 시간이 펼쳐질 것입니다.